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교육연구 방법을 공부하게 된 서효석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할 내용은 누구나 쉽게 배우는 교육연구 방법이라는 제목의 강의입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교육연구 방법이라고 해서 약간 딱딱하고 연구 왠지 어려울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함께 배우게 되면 정말로 즐겁고 쉽고 어떤 동영상과 사진 자료로 통해서 여러 가지 예시도 보면서 정말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배우게 되면 아주 즐겁고 쉽게 교육 연구 방법은 이런 것이다. 우리 교육학에서의 어떤 교육과 관련된 주제로 하는 연구 그리고 또 그 방법과 관련된 용어들도 배우게 될 것이고 어렵지 않으니까 정말 부담 갖지 않고 선생님과 같이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인덱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인덱스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과학과 연구죠. 연구란 무엇일까? 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먼저 해야 그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과학은 어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어떤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과학과 연구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를 하는 순서대로 그 이후로는 배우게 되는데 맨 첫 번째로는 어떤 연구에 대한 주제 선정 그리고 연구 대상 선정 대상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 그 다음이 바로 이것들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한 측정에 관한 문제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타당도와 신뢰도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배울 내용은 이 조사 연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이 수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과학과 연구. 과학과 연구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연구에 대한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간단한 동영상 두 가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했지? 예, 연락했습니다. 곧 올 겁니다. 왜? 아이, 근데, 이 감식반도 아직 안 오고, 그 제보자도 없고, 이거 완전 현장 보전 개파야, 지금 개파. 안녕히 새끼야! 말을 안 들으니까 다 묻지. 당신 범이냐? 예. 똑같은가? 여기 강간의 왕국이야? 이건, 노래가 처음에 나온 노래. 온다고만 했지 노래하는 제 이게 진짜! 한번 찍는다. 했어. 자, 찍습니다. The keys. It's also all over the inside of the piano case. Let's collect it. Get this piano back to the lab. All right sides lit up, so the victim was definitely slashed in proximity to the piano. With extreme force. Blood says killer had to have sliced her carotid. 네, 앞서 이제 두 가지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동영상을 왜 보여줬을까? 바로 상식과 과학의 차이를 이야기함으로써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동영상 봤을 때 받는 느낌은 어때요? 첫 번째는 약간 어떤 형사의 직관적인 느낌에 의한 수사. 예를 들어서 범인일 것이다 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수사였다면 두 번째는 어때요? 객관적 자료라든지 증거물을 분석해서 그것을 통해 범인은 어땠을 것이다를 추론하는 그런 내용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동영상을 봤을 때 당연히 첫 번째 동영상이 상식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동영상은 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과학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럴 것이다 라는 가설이 검증되어야 하는 거죠. 이 가설의 검증은 어떤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절대 되질 않습니다. 바로 체계적인 단계와 체계적인 절차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였을 때 이 가설이 검증되어서 과학이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 상식을 과학으로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형인상학적, 신학이라든지 논리학, 심리학과 같은 실제적으로 관찰되어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내용의 어떤 추론이라든지 추측으로서 되어서는 안 되고요. 바로 경험과 또 그리고 관찰에 의한 설명이 덧입혀졌을 때 바로 이럴 것이다 라는 가설이 과학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이란 어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어떤 체계적인 가설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신념이나 편견을 배제한 것들을 바로 과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에 대해서 알았죠. 이제 과학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그럼 과연 과학적 연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객관적 사실, 그리고 자연현상의 규칙성, 그리고 지적활동의 신뢰성,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가정 조건을 충족해야 과학적 연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객관적 사실의 경우는 당연히 우리는 사실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사실이 받아들여졌을 때 과학적 연구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된 내용을 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한들 그것은 과학적 연구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현상의 규칙성인데요. 이거는 자연현상에만 한정된 건 아니죠. 일단은 규칙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연구를 하나 통해서 법칙을 발견해냈어요. 근데 이게 다른 데서는 먹히지가 않는다, 통용되지 않는다, 사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는 과학적 연구로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과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규칙성 또한 상당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적활동의 신뢰성인데요. 이거는 연구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신뢰도를 주는가, 얼마나 믿을만한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였는가가 성립되었을 때만이 과학적 연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과학적 연구와 그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왜 연구를 할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 대답은 정말 간단해요. 왜 할까요? 바로 궁금하니까 하는 거죠. 어떤 현상이라든지 상식에 대해서 이게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러면 왜 되는 것일까? 하는 궁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를 하고 그곳에서 어때요? 상식이라든지 생각들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이를 통해서 어때요?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연구를 하는 그 의미이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연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고 또 그 안에 각자 두 개씩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법칙이냐 아니면 활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사실관계냐, 인과관계냐를 기준으로 기술적 연구인지 실험적 연구인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밑에 설명을 참조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마무리로 저희가 이렇게 한 슬라이드로 정리해 놨습니다. 정리된 사실 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첫 부분, 과학과 연구 부분은 확실하게 마무리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연 어떤 어떤 주제를 연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동영상 먼저 보고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신호입니다. 이 외로운 외계 생명체와 일천을 맺을 수 있을까요?
앞서 동영상 보셨죠? 어떤 그 여자 주인공이 우연히 발견한 남자 주인공에 대해서 흥미를 느껴서 지속적으로 사진을 찍고 관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어때요? 연구 주제는 일단은 연구자의 관심과 흥미를 기초로 하게 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어떤 학술 대회라든지 떨고 있는 학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연구 주제를 선정하기도 하고요. 이 밖에도 어떤 사회적 경험과 아니면은 전문가라든지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하는 연구를 같이 하면서 연구 주제를 선정하기도 하고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 주제에서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하는데요. 바로 새롭고 또 중요하고 또 가능해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올바르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배우게 될 내용은 연구 제목에 대한 것인데요. 연구 제목은 어때요?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때요? 짧은 내용에서 모든 내용을, 어떤 연구에 대한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심 단어를 꼭 포함시켜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 주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식적이고 어때요? 학문적이기 때문에 어떤 소고라든지 유행어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워낙에 좀 소고랑 유행어가 사용이 많아져서 그거인지 아닌지 구별이 힘들어서 간혹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떤 가치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어떤 한쪽의 가치에 너무 편향된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거기서부터가 어떤 연구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연구의 목적이 연구자 개인의 어떤 감정이 개입됐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급적 문제에 문제에 포함시키는 이런 규칙을 지켜주셔야 올바른 연구 주제의 제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 제목에서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하겠다 하면은 연구 문제의 진술로서 자세하게 더 풀어쓰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배울 것은 연구 주제가 정해졌으면 이제 어때요?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맞는 변인을 골라내야 되는데요. 한 단어가 어렵죠?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변인인데요. 변인은 어떠냐면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독서량과 학년간의 관계성을 알고 싶다. 학년이 높으면 책을 더 많이 읽지 않을까. 신입생들은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겠다 하면 바로 독서량도 변인이고 우리 학년도 변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두 가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하는 두 가지 다른 내용의 측정값들을 모두 변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변인은 어때요? 세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데요. 수량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연속적이냐, 아니냐, 그리고 영향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네, 수량할 수 있느냐에 따라 양적 변인과 질적 변인으로 나뉘고요. 또 연속성에 따라 연속적 변인, 그리고 비연속적 변인으로 나뉘고, 영향 관계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독립 변인과 그 영향을 주는 것에 딸려오는 영향을 받거나 예언되는 어떤 종속 변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네, 그럼 가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은 바로 연구자의 추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인들의 두 개 이상의 변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될 것이다. 이 A 변인이 어떻게 되면 B 변인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연구자의 추측을 담은 것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추측, 가설의 설정을 함으로써 연구가 시작되고 또 이 연구를 굴러가게 하는 어떤 연구, 이것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연구가 되는, 따라서 가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연구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이런 가설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 바로 세 가지. 연구가설, 통계적 가설, 또 연가설, 계획가설이라는 세 가지의 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연구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전에 어떤 선행 연구를 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어떤 진술하는, 말 그대로 연구 주제라든지 연구의 목적을 바로 명시한 그런 가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의 추측과 어떤 선행 연구에 기초한 그런 결과가 진술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 가설은 어떤 하나나 그 이상의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진술인데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모집단은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통계적 가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 가설은 기존 연구에 토대로 한다면 통계적 가설은 말 그대로 통계를, 이전에 나와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설을 설정하는 겁니다. 네. 그럼 연가설과 대립가설은 무엇이냐? 이런 통계적 가설은 바로 연가설과 대립가설로 나뉘는데요. 연가설은 뭐냐? 바로 연구자가 실제로 실험을 해봐서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증하게 되는 그런 가설을 연가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진술이 이런 식이죠. A와 B는 관계가 없다. A와 B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운다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가설을 한번 검증해 보는 거고, 만약에 검증했더니 연가설이 맞네. 진짜 차이가 없네. 라고 나오면 그게 이제 연가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하지만 만약에 관계성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뭐 차이가 없다라고 시작해서 증명했는데 차이가 있더라. 라고 연가설이 기각이 되면 받아들이게 되는 게 바로 대립 가설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반되는 개념이죠. 둘은. 네. 이렇게 연구 주제에 대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다음으로 배울 내용은 문헌 연구와 연구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문헌 연구는 연구자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자기가 연구하려는 내용과 비슷한 연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을 문헌 연구라고 합니다. 당연히 기존에 있는 연구를 똑같이 하면은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연구가 되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헌 연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뭐 자세하게 목적을 몇 가지 얘기하면 연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다듬는다든지 아니면은 해결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문헌 연구를 하죠. 이런 문헌 연구의 자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연구자가 직접 연구를 한 1차 자료, 그리고 연구자가 직접 연구하지 않고 쓰여지는 2차 자료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맨 처음 말했던 연구자가 하고자 하는 연구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을 한번 살펴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내용은 연구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연구 대상은 무엇이냐? 당연히, 왜, 우리 이런 말 하죠? 저 아이는 참 연구 대상이야. 혹은 저 아이 진짜 특이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 라고 하듯이, 어떤 우리가 연구를 하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을 바로 연구 대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만 우리는 보진 않죠? 예를 들어, 장현철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정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 왼종일 장현철 학생만 붙잡고 연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왜냐면은 우리는 일반적인 어떤 사실을 찾아내는 걸 연구로 잡았기 때문에, 어때요? 연구 대상은 그래서 하나의 개인이 아닌 되게 많은 인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많은 인원들을 말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일단은 보게 되면은 모집단, 그리고 표본, 그리고 이 밑에 표집, 모수치, 추정치, 통계치 같은 언어가 있습니다. 먼저 모집단은 무엇이냐? 모집단은 바로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그 대상 전체를 뜻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밑에 예시가 있는데요. 건국대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려 한다. 어떤 연구를 하려 한다. 라고 하면은 그럼 모집단은 무엇이죠? 바로
당연히 건국대학교 학생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표본은 무엇이냐? 표본은 바로 그 모집단의 일부를 뜻합니다. 왜냐하면은 건국대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을 연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만약에 교육공학과 학생으로 뽑았다라고 할 때 그 일부를 뽑은 집단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표본 혹은 표본 집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표집은 바로 그렇게 어떤 일부 집단을 뽑는 일을 표집이라고 하고,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모수치와 추정치, 통계치, 이거는 보세요. 모수치는 모집단, 아까 말했던 건국대학교 학생 전체가 갖는 집단을 모수치를 하고, 그리고 표본이 갖는 특성을 추정치와 통계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우리가 연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모집단, 우리 학교 학생 전체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이 학교 학생 전체가 갖는 특성에 대해서, 즉 모수치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모수치를 알기 위해서 어때요? 표본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다? 표본이 갖는 특성인 통계치를 바탕으로 해서 모수치를 측정하는 것, 추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연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봤던 표집과 관련한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집 방법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확률이냐 확률이 아니냐로 나뉘는 바로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주사위가 그려져 있는데요. 주사위는 어때요? 던지면은 항상 6분의 1의 확률로 값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확률 표집에 관련한 그림이 아닐까 싶어서 선생님이 옆에다가 그림을 넣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확률 표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표집의 종류에는 또 상세하게 무엇이 있을까? 바로 네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네 가지는 단순 무선 표집, 그리고 체계적 표집, 층화 표집, 군지 표집이 있습니다. 먼저 단순 무선 표집은 확률 표집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단순 무선. 하지만 이 뜻은 단순하고도 그리고 아주 선택 어떤 순서 없이 뽑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조작 없이 그냥 집히는 대로 뽑고 정해진 거 없이 그냥 느낌대로 뽑는 그런 거를 바로 단순 무선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 무선 표집을 하기 위해서는 난수표라는 것을 이용하긴 하는데요. 되게 숫자가 많이 적혀 있는 표고 어떤 무조작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표를 이용해서 표집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실 표집은 바로 체계적 표집입니다. 체계적 표집은 모집단의 표집 목록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구 대상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건국대학교 학생 전체를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학번별로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 학번이 2001이라고 합시다. 2001은 좀 그렇고 1번이라고 합시다. 1번부터 16,000명이라고 따지고 1번부터 16,000명으로 쭉 번호를 매긴 다음에 그러면은 1번을 뽑았으면 어때? 11번을 뽑고 21번을 뽑고 31번째를 뽑고 라는 식으로 뽑는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구 대상을 추출하는 것을 체계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층화 표집은 모집단에 있는 동일한 특성을 갖는 어떤 하위 집단이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요. 그 하위 집단에서 어떻다? 하위 집단 구성이 갖는 그 비율을 따져서 비율에 맞게끔 표집을 하는 것을 층화 표집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면은 건국대학교의 예를 계속 들게요. 건국대학교 예를 들면은 각 학과마다 학생들을 뽑겠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학과는 다 인원수가 틀리죠. 그래서 인원수 대비 비율로 해서 뽑을 때 하는 것을 층화 표집이라고 하고,
이것을 비율을 맞춰서 하면은 또 비율 층화 표집이라고 하고,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층화 표집을 하는 것을 비비율 층화 표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거는 좀 더 깊은 내용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건국대학교 학생 전체에서 표집을 할 때 어떤 학과별로 나눠서 그 학과에 몇 명씩을 뽑는다 라고 할 때 바로 층화 표집을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층화 표집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좀 더 정확하게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학과별 어떤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까지도 고려해서 결과가 반영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이런 틀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 표집의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오류가 오히려 더 커질 때도 있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군집 표집은 무엇일까요? 군집 표집은 바로 개인의 요소가 아니라 집단을 단위로 표집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뭐 행정구역상으로 임의의 어떤 연구 대상을 뽑겠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교를 기준으로 몇 명을 뽑겠다라든지, 이렇게 이미 어떤 형성되어 있는, 이미 어떤 영역이 나눠져 있는 곳에서 표집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군집 표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미 나눠져 있는 걸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되게 시간도 빠르고 경비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어때요? 그 약간의 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왜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대로 일부 행정구역이라든지 일부 어떤 나눠져 있는 것들에서 뽑기 때문에 오차가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비확률 표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확률 표집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편입 표집과 목적 표집이 있습니다. 편입 표집은 말 그대로 연구자가 정말 편입 표집하면 생각나는 게 뭐였죠? 바로 편의점이 있죠. 편의점 어때요? 집 근처에 바로 가까이 있죠. 그래서 연구자가 뭐 정말 쉽게 근거리에 있거나 아니면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럴 때 편입 표집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집하기는 되게 쉬워요. 하지만 그 표집 집단이 어때요? 모집단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드는 것이 편입 표집입니다. 네, 다음으로 목적 표집은 무엇이냐? 목적 표집은 어때요? 연구자의 목적을 위해서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표집을 하는 것을 목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의도를 갖고 표집을 한다. 이거는 절대 하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의도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건 아니고, 어떤 연구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특성을 갖는 그런 대상자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표집하는 방법을 목적 표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표집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바로 대표성을 얼마나 갖느냐, 그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표집이 갖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또 그리고 그 대표성과 못지않게 또 결과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타당도, 이거는 나중에 봐야 할 내용인데요. 그것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표집의 크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2가지도 더 추가적으로 알아주시면 이 본원 연구와 연구 대상에 대해서 더 이상 더 이상 어디 가서 잘 모른다고 하지 않고 좀 안다고 자랑하고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배울 내용은 측정입니다. 측정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측정의 그럼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 옆에 그림이 있는데,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측정의 의미는 바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부여하다. 어떤 걸 준다라는 얘기죠. 자격을 부여하고, 뭐 권리를 부여하고. 따라서 어떤 것이냐, 관찰된 사물이나 혹은 인간에게 어떤 수치, 이 수치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연구를 할 때 정확한 수치와 그런 것이 계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를 부여함, 혹은 사건이나 현상의 규칙성을 부여함, 이렇게 어떤 자격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던, 의미가 없던 것에 대해서 어떤 수치적인 의미를 주는 것을 바로 측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즉
어떤 경험적으로 그냥 관찰되는 것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게끔 어느 정도 된다, 어느 정도의 수치가 있다라고 역할하게끔 하는 것을 바로 측정한다, 측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측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본질 측정, 유도 측정, 의미 측정이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본질 측정은 무엇일까요? 어때요? 본질에 집중을 하게 되면 바로 그 특성의 본질에 대해서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본질 측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부피, 내 키는 180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에 대한 본질을 딱 정확하게 수치화해주는 것을 본질 측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요? 가장 딱 간단하고 알기 쉽고, 보기도 쉽고 알아보기 쉬운 그런 측정을 이기도 합니다. 이 본질 측정이.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도 측정인데요. 유도 측정은 어때요? 사물의 특성을 다른 것에 다른 어떤 규정이나 법칙에 의해서 그 측정의 의미가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즉 그거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특성이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다른 특성과 연계되었을 때 의미가 나타난다도록 하는 게 바로 유도 측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일단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하게 되면 밀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떤 부피 안에 그 물질의 질량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밀도가 있듯이 두 가지의 어떤 부피와 질량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결합함으로써 이 밀도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때요? 하나만 있을 때는 서로 다른 특성을 의미한다던가 관련이 없는데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어떤 새로운 측정값이 하나 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를 유도 측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회과학에서는 보기 힘들고요. 보통 자연과학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임의 측정이 있는데요. 임의 측정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나 얼마나 사랑한지 보여줘. 아니면 너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재보자. 이건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따라서 어때요? 어떤 이론적 어떤 규칙이라든지 어떤 방법 아니면은 임의대로 합의한 그런 어떤 검사지라든지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측정을 하는 것을 임의 측정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IQ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중간고사 이런 것도 시험도 임의 측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나 공부하고 이해하였나를 측정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임의 측정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측정의 오차입니다. 측정의 오차도 크게 세 가지의 오차가 있는데요. 첫째로 측정 도구의 오차, 측정 과정의 오차, 그리고 피검사자 오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하나 또 알아보게 되면 측정 도구의 오차 어때요? 도구가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잘못 나왔다라든지 아니면은 자가 그 눈금간이 달라졌다든지 하는 경우를 측정 도구의 오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측정 과정의 오차. 측정 과정의 오차 같은 경우 측정 도구는 문제가 없어요. 아주 정확한 측정 기구를 갖췄지만 예를 들어 연구자가 측정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은 검사 시간을 너무 지체했다든지 아니면은 자료를 가져와서 그 측정된 자료를 이용했는데 너무 의미 없는 예전 자료라든지 하는 경우 이런 오차, 측정 과정에 있어서 오차를 범하는 경우를 뜻하고요. 마지막으로 피검사자 오차는 무엇인가? 피검사자 오차는 어떤 의미적으로 피검사자가 되게 어떤 환경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정할 때 측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검사를 받는 사람이
편안하고 그냥 일상적인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되게 뭐 불안한 상태라든지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측정 좀 해주세요. 그 기분이 나겠습니까? 제대로 측정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네. 그렇게 어떤 피검사자의 심리적이라든지 어떤 환경적 조건에 의해서 굉장히 다른 의미가 날 때, 오차가 생길 때 이런 경우를 측정의 피검사자 오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척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때요? 측정하는 거죠. 바로 수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주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 측정으로 나타나는 어떤 측정값이라든지 그런 수치화된 결과들은 바로 이 척도, 이 척도에 영향을 받느냐, 혹은 이 척도로 나눠지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연히 달라지고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척도의 개념은 어떤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물의 특성을 표시하기 위한 점수 체제, 혹은 예를 들어 그 특성이 갖는 의미, 아니면 그 측정된 값의 특성, 오히려 반대의 개념이죠. 그건 측정된 값의 특성이니까 그것들을 어떻다? 바로 척도라고 합니다. 네. 이 척도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의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4가지를 하나하나 알아보면은 명명척도, 먼저 명명척도. 명명척도는 어때요? 명명하다. 이름을 준 거죠. 예, 정말로 이름만 줬습니다. 이름만 있는. 뭐 예를 들어 남녀 어때요? 남자고 여자고, 뭐 남자가 수치화되어 있지 않죠. 여자도 수치화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것처럼 그냥 남녀의 구분만 알기 위해서 남자는 1, 뭐 여자는 2를 두자라고 하던지, 아니면 뭐 농구선수, 배구선수, 축구선수를 나누자. 농구선수는 1, 축구선수는 2, 배구선수는 3. 이렇게 그냥 어때요? 수치화된 값이 아니라 어떤 그 사물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이름만 준 것을 바로 명명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더하고 빼고 나누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대상에 대한 특성을 나누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부여한 이름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수치화된 계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특징을 갖고요. 그 다음에 알아볼 것은 이제 서열척도. 서열이라는 건 뭐죠? 어떤 위계가 있다는 거죠.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것을 서열척도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어때요? 크고 작고, 혹은 뭐, 길고 짧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뭐 장점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명명척도에 비해서는 어때요? 명명척도가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주는 거다 였으면은, 이거는 서열척도는 그렇게 이름의 차이에 구분도 되지만, 어때요? 그 정도의 차이도 가능하다. 구분이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전교 반등수라든지 뭐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서열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아볼 것이 등간척도인데요. 등간척도는 동간척도라고도 합니다. 같은 구간이라는 뜻이죠. 무엇이 같은 구간이냐? 앞에서 봤던 서열척도 같은 경우가 어떤 순위의 차이로 1, 2, 3, 4, 5, 6, 7, 8, 90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 라고 하면 이 등간척도는 어때요? 그 나눠진 간격이 다 일정한, 그러니까 1등과 2등의 간격이 일정하고 3등과 4등의 간격이 일정한 이런 것들을 등간척도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는 0이 없습니다. 이거 약간 1등 순위는 약간 좀 제대로 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절대적인 0이 없어요. 그리고 다만 그 대상들 간의 간격이 같게 나눠져 있다라는 특성만 갖는 것이 등간척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격만 갖고 어떤 값이 가진 간격이 그 벌어진 간격만 같을 뿐, 이게 1번과 3번의 그 간격이 2개를 포함한다고 해서 이게 2배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율척도. 비율척도는 어때요? 앞에서 봤던 3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을 시키면서 0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0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무를 뜻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을 비율 척도라고 합니다. 왜 비율 척도냐 하면은 그 0을 기준으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수치값을 퍼센트, 비율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비율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시간 혹은 시험 성적 일제 100점에서 몇 점까지 한 이런 시험 성적도 비율 척도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빵점이면 말 그대로 0이니까요. 네. 뭐 예를 들어 내가 50점 맞았다. 몇 등이냐? 그러면은 딱 중간이겠죠. 이게 그런 것처럼 비율 척도는 어때요? 0을 기준으로 그 비율을 잴 수 있는 것을 비율 척도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은 바로 검사란 무엇이냐 라는 내용입니다. 검사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쭉 배워온 측정에 대해서 배워왔는데요. 어떤 측정할 수 없는 대상의 경우 바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앞에서도 살펴봤는데 내가 어떤 사랑하는 정도로 표현하더라든지 시험 점수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한다고 했죠. 검사를 한다고 했죠. 그런 경우와 같이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도덕성이라든지 가치관 같은 걸 알아보기 위해서죠. 이런 경우에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테스트는 어때요? 당연히 잘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반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검사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있고 이를 통해서 수치화된 결과가 나오면 이 수치화된 것을 어때요? 그 대상자들의 특성을 갖는 거를 대표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라고 하는 과정을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배우게 될 내용은 타당도와 신뢰도입니다. 타당도와 신뢰도는 얼마나 타당하고 얼마나 믿음을 주고 신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세한 것은 다음 슬라이드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타당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란 얼마나 충실하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잘 따라오고 있느냐, 잘 측정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검사들이 내 연구의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잘 되어지고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잘 되고 있어. 이건 타당도가 높은 거고 그렇지 않네 하면 타당도가 낮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건 타당도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내용 타당도, 둘째 증거 관련 타당도, 셋째 구인 타당도가 있습니다. 첫째로 내용 타당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검사자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그 내용 전문가에 대해서 전문가가 어떤 검증을 통해서 이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바로 내용 타당도입니다. 따라서 어때요? 수치로 몇 퍼센트의 타당도를 갖는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상당한 그 타당점을 갖기는 하지만 너무나 개인의 판단에 치우치면 또 안 좋은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증거 관련 타당도는 어떤 특정한 증거에 관련 지어서 그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증거 관련 타당도는 또 두 가지로 타당도 결정 방법이 나뉘는데요. 첫째가 바로 그 연구 목적, 어떤 미래의 어떤 그 현상을 얼마나 예언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예언 타당도와 또 그리고 어떤 이미 인정된 다른 검사에서 얻은 점수라든지 어떤 현재의 증거 변인,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변인들의 점수와 관련시켜서 둘 사이에 어느 정도 공통성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공인 타당도의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구인 타당도인데요. 구인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어떤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잴 수 없는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호감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말 그대로 추상적인 어떤 측정할 수 없는 값에 대해서 그것을 측정하게끔 만들었는데, 검사지를 만들었는데 그 검사지가 얼마나 그 추상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구인 타당도고, 구인이 그렇게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 구인 타당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응답 자료를 다 분석하고 검사지를 하나하나 뜯어봄으로써 얼마나 심리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구인 타당도의 측정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과학적이고 되게 객관적인 그런 계량적 방법에 의해서 추정이 되고요. 따라서 그 구인 타당도가 높으냐 낮으냐도 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신뢰도입니다. 신뢰도는 앞서 봤던 타당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타당도는 말 그대로 그 검사가 제대로 옳게 되어지느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인데, 신뢰도 같은 경우는, 옳아 보여. 옳아 보이고 되게 일관성 있게 결과가 나와. 그래서 믿을만 한 것 같아. 하지만 그게 100% 옳고, 100%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느냐, 제대로 설명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믿을만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한번 볼까요? 신뢰도의 그럼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재검사 신뢰도, 두 번째 동형검사 신뢰도, 세 번째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앞에 두 가지 재검사와 동형검사 신뢰도는 두 번 검사하는 특징이 있고, 내적 일관성은 말 그대로 그 안에 내부에 일관성 있게 되어지느냐 따라서 한 번만 검사하면 되는 그런 신뢰도입니다. 네. 재검사 신뢰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동일한 검사를 어떤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해서 어떤 두 검사 점수의 상관계수에 의해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거는 상당히 간단하고요. 하지만 이 시간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이나 실시해야 되는 비용적인 그런 동일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형검사 신뢰도도 약간 비슷한데요. 하지만 시간 간격을 두고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동일한 내용의 비슷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같은 변별력을 갖는 문항들을 선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에 어떤 재검사 신뢰도처럼 두 번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유지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험 검사를 받게 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더 쉽고 어떤 시간 간격을 어떻게 할지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은 다르기 때문에 문제지가 비슷은 하지만 똑같진 않아요. 문제지가. 그렇죠? 그래서 시간 간격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 하나하나, 검사지의 문항 하나하나를 잘 따져봐서 그것들이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반분 검사 신뢰도와 문항 내적 합치도의 두 가지의 경우로 나타납니다. 네, 신뢰도의 종류에서 또 한 가지, 바로 관찰자 신뢰도라는 게 있는데요. 관찰자 신뢰도 같은 경우는 일단 두 가지로 나뉘는데, 관찰자 내 신뢰도와 관찰자 간 신뢰도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관찰자 내 신뢰도는 한 명의 관찰자가 다른 측정 대상들,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고, 관찰자 간 신뢰도는 여러 관찰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유사하게 관찰 결과가 나오느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은 어떤 한 관찰자인지 아니면 남과 다른 관찰자와의 비교인지 이 차이에 따라서 두 신뢰도의 구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사 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 연구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조사 연구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워왔던 연구에 대해서 앞에 배웠죠. 우리가 궁금해서 어떤 과학적이라든지 어떤 이제 세상에 어떤 이론을 밝혀낸다든지 법칙을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연구를 하기까지의 어떤 과정, 그 과정을 바로 조사 연구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현상을 파악하고 또 현재의 그런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우리는 조사 연구를 하게 됩니다.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바로 우편조사와
두 번째 전자설문조사, 세 번째 면접법의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 연구를 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어떤 대상들, 그러니까 사람들이겠죠. 여기 대상들은 어떤 사회에 있는 현재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사할 때 그 조사자들에게 어떻게 답을 얻어내느냐, 그 방법이 바로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우편, 첫째로 우편 조사인데요. 우편을 보내고 받고 하는 거죠. 어때요? 비용이 많이 들겠죠. 우편 하나하나 다 보내야 되고 받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리고 회신도 잘 안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응답자가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편안할 때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안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설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이메일이라든지 어떤 전자를 웹 활용하는 요즘에 어플 같은 것도 있고 하죠. 되게 회수율이 좋고 바로바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보안의 문제점이 있고 인터넷이 꼭 접속되어야 하고 또 그리고 어때요? 어디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인터넷 요즘에 휴대폰도 있으니까 심지어 휴대폰으로 띠리리 화장실에서 하고 있는지 공사 현장에서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 방해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법인데요. 면접법은 말 그대로 면대면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피조사자의 특성을 하나하나 얻는 그런 방법입니다. 면대면 방법이죠. 그래서 상당히 되게 심층적이고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전화로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거의 면대면이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어떤 심층적인 내용을 얻는데 좋지만 어때요? 시간이 역시나 많이 걸리겠죠. 예, 직접 만나고 하는데 시간과 비용 또 그리고 만나면 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방법은 정말 상황과 또 그리고 조사 연구의 주제에 맞게 잘 적절히 해야 되는 것이고 양쪽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편이라든지 전자설문 조사를 하고 지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면접법을 하는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연구자의 주제 연구 목적과 관련해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 연구 절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7강 요약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 쭉 절차 적었는데요. 또 보게 되면은 거의 처음에 할 것은 바로 연구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목적 없는 삶은 빈 껍데기와 같다. 죽은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죠. 말 그대로 연구 목적이 없으면 연구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 목적을 먼저 구체화하고 또 연구 대상을 뽑고 표집을 해야 되겠죠. 예, 어떤 방법으로 표집을 할 것인가. 물론 전수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비용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표집을 할 것이고 우리 표집이 정해지면 바로 안내문과 질문지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안내문과 질문지를 근데 또 이걸 바로 들고 와서 연구를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바로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해서 사전 연구를 해야 하는데요. 이걸 바로 파일럿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문항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타당도와 신뢰도 등을 미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되고 문항을 없애고 바꾸고 하는 수정 작업을 겪은 다음에 앞서서 어떤 표집 방법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제 표본을 추출해내는 과정인데 이거 정말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표본이 얼만큼 되고 그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지고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집 방법을 사용해서 표본을 추출해야 되는 것이 정말 연구자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세 가지 내용은 비슷한 거죠. 일단 질문지를 보내고 독촉하고 응답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게 되는 이 분석을 통해 어때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뤘는지 내가 생각했던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바로 마지막 단계에서 하게 되는 조사 연구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1시간여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7강 내용을 정말 잘 요약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생각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기존의 강의와 비슷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 동영상 자료도 몇 가지 넣었고 제가 느낀 바를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무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08학번 서효석 2008-2329의 서효석이었습니다. 교육연구방법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듣고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